여기 이제 주역 강의, 주역 때문에 오신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한번 여쭙고 싶은 게, 여러분들 이제 주역은 주로 이제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역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역.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주역은. 주역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 사람, 동양인들은 다 주역을 대부분 알고 있죠, 뭐라는 거는. 주역이 뭔지, 또 여러분들 이제 배우려고 하는 목적이 뭔지, 이걸 한번 말씀들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누가 주역에 대해서 아시는 분 여기 계십니까? 주역이 뭔지. 글씨라는 주역은 들어봤는데 네. 내용상의 주역은 모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배워보고 네. 또 그 주역을 보통 이제 우리가 아이들 대부분 우리나라는 주역하면 점석, 점을 본다, 미래를 예측하는 학문이 아니고 좀 점서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점서가 맞긴 맞아요. 원래 출발이 점서로 출발했기 때문에 주역 자체가 점서의 힘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주역이 너무 방대해서요. 주역 자체가.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주역 개념부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려면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오늘 이 시간이에요. 주역이 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주역을 공부를 해야 되는지, 주역을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 주역 공부를 주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주역에서 점 친다라는 거는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아주 극히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역, 여기서 오늘 이후로는 여러분들께서 주역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첫째, 이제 주역을 보면 학문의 제왕이라고 그럽니다. 주역을. 모든 학문의 제왕이다. 끝자락이라고. 학문의 가장 정점에 이르는 게 주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역을 왜 학문의 제왕이라고 하는지도 아셔야 돼요. 주역은 자체가 과학입니다. 철저한 과학이에요. 모든 게 과학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역이 갖고 있는 것은 물리법칙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법칙이고 화학법칙이에요. 물리법칙과 화학법칙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게 주역인데, 현대 물리학에서 양자론이 나오면서 이제 거시 우주를 미시 세계로 이렇게 봤을 때는 거시 우주와 미시 세계가 전혀 달라요. 양자는 전혀 다릅니다. 근데 주역은 그 양자 물리학 분야와 거시 물리학, 우리가 그 천체 물리학까지를 다 아우르고 있고 기본 이론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과학을 배제하고는 주역을 얘기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현대 물리학에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도 결국 주역은 이미 얘기를 했고요. 현대 양자 물리학, 그 다음에 평행 우주론, 모든 이야기가 주역에서는 이미 다뤄졌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주역을 공부하다 보면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6,000년 전이라면 우리가 그 신석기 시대 돌도끼 들고 사는 사냐에서 짐승 잡으러 뛰어다니던 그 원시인들이 어떻게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많이 생겨요. 그만큼 우리가 현대에 와서야 밝혀지는 과학 이론들을 주역은 오래전부터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과학 분야에서 천문학이 가장 주역의 기본이에요. 주역은 천문학에 해당됩니다. 근데 현대 우리가 천문학은 학문을 위한 학문이 됐죠. 근데 과거 천문학은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천문학, 하늘의 별자리나 별의 운행이나 그 별의 성상들을 사람들이 관찰하고 그걸로 우리 인류 사회에 별자리가 이동될 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그래서 천문학을 바로 우리의 삶으로 끌어들이는 학문이 발달됐죠. 동양 천문학이죠. 근데 주역이 바로 천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 분야에서 우주 기원론을 주역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게 아무도 믿지 않았는데 우리가 현대 물리학에 와서 우주는 최초의 특이점에서 빅뱅이 일어났다. 빅뱅론이 나오면서
주역 이론이 서양에서는 각광을 받게 됩니다. 주역은 이미 오래전에 빅뱅 이론을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우주 기원이 어떻게 됐는지 이걸 얘기해주고 있고, 그 다음 우주 발전론이에요. 주역입니다. 우주는 왜 끝없이 팽창하는가. 현대 물리학에서도 임계점이 넘으면 팽창하다가 다시 축소가 돼야 되는데 우주는 계속 끝없이 팽창한다고 합니다. 이 우주 발전론이 주역 이론입니다. 주역 이론대로 가면 우주는 절대 축소되지 않아요. 계속 팽창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에 와서 서양에서 상당히 주역을 과학자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양자론적인 미시세계와 거시 우주를 아우르고 있다. 요게 이제 과학적입니다. 그 다음에 주역이 또 하나 학문분야에서 철저한 수학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그 수의 개념, 우리가 수는 어떻게 탄생됐으며 수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질문이 주역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수는 1, 2, 3, 4, 5가지를 생수라고 해서 최초에 나타난 수, 그 다음에 5에다가 1, 5에다 2 이렇게 보태면 6, 7, 8, 9로 번져나가면서 수가 10에서 완성된다라는 게 주역 이론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철저한 수학을 모든 걸 바탕으로 갖고 있고, 주역은 상, 수 두 가지를 중요합니다. 상, 수, 리. 그러니까 상은 형상, 그 다음에 하나가 수, 그리고 이치. 이 세 가지를 아우르죠. 그래서 수학 개념은 가다 보면 많이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될 거예요. 왜 사람의 손가락이 5개인지.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 손가락 5개가 1, 2, 3, 4, 5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버티면 6이 되고, 두 개로 여기다 버티면 7이 되고, 이렇게 하면 10개가 되면 10이 나오는데, 이 이론 6,000년 전에 주역에서는 얘기가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도 낙서 부분에 들어가면, 현대 우리가 그 배웠던 수열관계, 그죠? 수열이라든가 함수라든가 이런 엄청나게 주역에는 많아요. 근데 이 학문이 우리가 언제 주역이 써졌는지는 써졌다라고 책으로 된 건 주나라 때지만, 사실 주역은 그 이전에 하나라도 주역이 있었고, 그 이전, 하 이전에 요순 우 시절에도 주역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비장력이라고 하는 주역이 따로 있었어요. 그렇게 된 주역들이 계속 있었다는 거야. 그럼 지금 5,000년, 6,000년 전에 이미 그와 같은 수열, 모든 학문을 수학적으로 주역에서 다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철학이 있습니다. 주역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모든 동양사상은 주역에서 기록됐다. 그래서 주역을 공부하고 나시면 여러분들이 노자의 도덕경은 굉장히 쉬워집니다. 모든 바탕이, 도덕경의 바탕은, 도교의 바탕은 주역 이론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자의 유교 사상은 주역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외에 이제 우리 동양에서 유국을 쓴 삼교가, 삼교, 구류가 다 이 주역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동양학을 공부하다 보면, 공자, 노자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묵가 사상도 있죠. 제자백가 사상이 다 주역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학문이 주역에서 집대성이 되죠. 그 다음에 미학 분야가 있습니다. 주역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청동기나 중국 고대 또 금성림 이런 데 보면 각종 문양들이 나오는데, 이게 미학을 미술적으로 주역, 각 괴호, 그 다음에 주역에 가 있는 전체 괴가 갖고 있는 상징들을 미술로 승화시켜서 미학이 발전된 게 주역입니다. 모든 중국의 고대 사상은 다 주역에서 비롯되죠, 미학이. 그 다음에 음악이 있습니다. 음악이 동양에서는 오행론에 입각해서 음악을 할 때 궁상각시우 5음계였잖아요. 근데 주역은 6음계입니다. 지금 서양 음악이 6음계잖아요. 도레미파솔라 시까지. 그리고 다시 도로 돌아가죠. 그 6음계가 주역, 이 괴의 효수를 따지면 딱 6음계로 나옵니다. 그래서 음악을 포괄하고 있고, 물론 동양의 농악, 북동악, 이 북과 사물놀이로 시작되는 농악이죠. 그건 사람의 육체적 힘을 돋구는 음악인데 전부 거기에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궁중음악은
육신의 힘이 아니고 정신적인 힘을, 그죠? 정신을 보양시키는 음악으로 발전하는데, 이게 유금계가 발전되면서 동양의 음악이 우리가 알고 있는 농악부터 궁중악까지 이런 음악들이 다 탄생이 되게 되는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역은 이제 정치학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역 공부하시다 보면 전부 국가 통치에 관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역사학입니다. 주역의 대표사는 역사적인 사실들을 굉장히 많이 도입을 해서 그 속에 역사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회 발전론, 그리고 현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있는 사회 발전론이 주역입니다. 주역의 그 12소식, 음양이 소진하는 이 관계가 어떻게 나중에 사회 발전론으로 연결되는지를 공부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미래 예측학, 미래 예측의 학문입니다. 이렇게 된 이제 광범위하기 때문에 주역은 모든 학문을 다 포괄하고 통섭하고 있다. 그래서 주역이 동양에서는 모든 공부를 끝나고 사소오경을 다 공부하고 마지막 입경을 들어간 게 마지막인데, 그걸 마쳐야 주역을 입문하게끔 그렇게 구성이 있었고 굉장히 공부할 게 많습니다. 우선 그 주역이 여러분들이 학문의 제왕이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주역의 기본은 음양론입니다. 음양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음과 양. 누구 음양이 뭔지 좀 얘기해 보실 분 없으세요? 음양이 뭔지. 우리 굉장히 많이 듣고 쓰잖아요. 음은 뭐고 양은 뭐냐는 거예요. 음양론. 그리고 양. 사실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개념 정립이에요. 음양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립을 다 하고 나면 주역이 보여요, 사실. 그래서 주역을 다루는 거는 음양이 도대체 뭐냐라는 걸 알자는 이론이에요. 궁극적으로 이 주역 기본은 음양론입니다. 태극은 아시죠? 우리 태극기. 그죠? 이렇게 태극기가 있으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위에가 양, 아래가 우리는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음양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우주 발생론인데, 주역이 갖고 있는 우주 발생 자체는 우주는 최초의 어떤 특이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뭔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모든 것이 혼재되어 있어서 뭐가 뭔지 알 수 없다. 완벽한 혼돈 상태다. 그죠? 카오스적인 어떤 상태가 있었는데, 이런 카오스적인 상태가 있는데, 여기는 음양이 이처럼 안에 뒤섞여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가 뭔지 모른다. 이거를 우리가 무극이라고 했어요. 무극. 어떤 아무 형상을 나타낼 수 없는 극단적인 무의 상태에 이르는 상태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 현대 과학에서는 빅뱅 이전에 특이점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특이점에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우주가 폭발을 했다. 빅뱅을 일으켰다. 빅뱅을 일으키자 나온 게 음과 양이 나왔다라는 게 이제 주역 이론이에요. 최초의 특이점이 빅뱅을 일으키면 물질이 나온 게 아니라 두 가지 기운이 나왔다라는 거죠. 두 기운. 이 기운은, 두 가지 기운은 뭔지는 모르겠다예요. 이 음양은 그 기운이 뭔지 모르는데, 하나의 한쪽은 어떤 하나 기운은 펼쳐지고, 그죠? 흩어지고, 자꾸 벌려나가는 그런 어떤 특성치를 가진 기운이 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측면 정반대로 수축되고 오므라들고 뭉치려는 기운이, 압축되는 기운이 강하다. 이런 기운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기운이 있었다. 그걸 요즘 이제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펼쳐지는 에너지와 수축하려는 에너지, 두 가지 어떤 기운이 최초 빅뱅 이후에 탁 튀어나온 건 그 기운밖에 튀어나온 게 없었다라는 게 주역의 우주 기원론이에요.
근데 이 기운이 뭔지는 모르겠다 이거예요. 하나는 펼쳐지고 가볍고 흩어지려는 성질을 갖고 있고, 그리고 맑고 주도하고 적극적이고, 적극적이니까 자꾸 벌려지고 흩어지잖아요. 그런 기운이 있고, 하나는 오므라들고 축소하고 수렴되는 기운이고, 무겁고 탁하고 이런 쪽의 기운이 있었는데, 이게 뭔지는 모르겠다. 두 기운이 있는데 뭐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러니 편의상 하나를 펼쳐지는 기운을 양이라 하자. 그리고 오므라드는 기운을 음이라 하자. 이건 음이라 하든 양이라 하든 뭘로 얘기하든 상관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일단 우리가 개념을 정리해야 되니까 일단 양이라 하자. 하나는 한쪽 성질, 다른 쪽은 음이라고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성질이 정반대되는 성질인데, 정반대만 되는 게 아니라 반대돼서 서로 밀어내면서도 서로를 잡아당기는 역할이 있다. 그러니까 음과 양은 서로 밀어내는 성질이 있어요. 남남이죠. 밀어내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밀어내는 건 뭐죠? 펼쳐지는 작용이잖아요. 흩트는 작용이잖아요. 근데 서로 당기는 작용도 있다. 그냥 미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양쪽에서 당겨서 합하려는 성질도 있다라는 거죠. 그건 또 음의 성질이잖아요. 그래서 음 속에는 다시 음과 양이 있다. 펼쳐지는 기운은 밀어내는 작용을 하고, 축소되는 기운은 음양을 서로 합치려는 기운이 있다. 양에도 음양이 또 나온다. 안에 그런 성질이 내재되어 있다. 그래서 편의상 음양으로 나누지만 음 속에는 또 음양이 있고 양 속에는 또 음양이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립이 된 게 음양론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런 게 있죠. 남자와 여자 사이를 보면 서로 달라요. 너와 내가 다른 건 밀어내고 전혀 달리 생활하면서도 서로 흡입하려는 성격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내면을 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속에 보면 발전하고 더 나가려는, 그죠? 펼쳐가려는 그런 기운이 있고 그런 속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면서도 안정되기를 바라는 축소형 안으로 안정되고 더 나가지 않으려는 속성이 우리한테 내재되어 있죠. 남자인데 내 안에 여성성도 있고 남성성도 있잖아요. 여자분들도 보면 어쩔 땐 남성성이 굉장히 강하고 어쩔 땐 여성성이 있죠. 양 속에는 전부 다시 그 속에 속성들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의 속성끼리 나타났을 때는 밀어내고, 그 안에서 음의 속성이 작동될 때는 서로를 잡아당기고, 요게 남녀가 결합할 수 있는 위치고, 우리 몸 속에, 마음 속에 있는 각종 생각들, 그죠? 온갖 번뇌들이 그대로 보리로 바뀌는, 번뇌가 보리가 된다는 건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사실은 긍정적인 생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이 좋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 안에는 다시 음양이 나눠지고, 부정적인 생각 안에도 음양이 나눠지고, 이걸 알면 이제 우리가 정신 수양할 때 굉장히 편리해져요. 음양은 굉장히 복잡해요. 이게 여러분들이 음양은 두 가지 서로 상반된 기운이 있는데, 어쨌든 이 두 기운이 상반될 뿐만 아니라 서로 합치려는 성질도 있다. 그래서 대립과 통리도, 서로 대립하면서도 통일하려는 속성을 갖고 있는 의미예요. 우리 자체가 그러잖아요. 더 진보하려는 마음과 안정하려는 이 마음이 대립과 통합이 항상 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음양론은 어떻게 보시면 돼요? 음양은 뭐라고 얘기하든 서로 상반된 어떤 에너지가 그런 게 있었다. 요게 모든 것을, 우주를 발전시키고 팽창하고 변화를, 모든 건 이 음양이 서로 통합되기도 하고 밀어내기도 하는 과정에서 우주가 발전하고 변하고 항상 바뀌게 된다. 그래서 수만론이 여기서 이제 음양의 수만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태국 문양을 보면 양이 머리를
머리를 이쪽으로 꼬리를 물어가죠. 영원 요리로. 음이 양으로, 양은 음으로 계속 서로 순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사시사철 1년 12달 딱 지나면 다시 보는 거예요. 항상 순환이거든요. 우주 자체가. 그런 이론들이 이제 음양이 상호 순환하면서 일어난다. 음양론은 그 정도로 이제 오늘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이 음양론의 상생상극, 그죠? 대립, 상극은 대립이죠. 상생은 통합이죠. 그죠? 통일과 대립. 요 통일과 대립 사상은 6,000년 전에 이 동양에서는 모든 사회나 모든 인류 문명의 발전 과정에는 대립과 통합이 변증법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세상이 발전되고 유지된다라고 6,000년 전에 이미 변증법을 얘기를 합니다. 주역은 철저한 변증론이에요. 이 변증법이 1800년대에 와서 서양에서 해겔 시대에 와서 변증론이 서양에서 하나의 철학 개념으로 논리학 개념으로 정착이 되죠. 근데 동양은 유교 경전을 보든 여러분들 논어나 또 노자나 이걸 읽어보면 온 곳곳에서 변증론을 얘기해요. 동양은 이미 5,6,000년 전 변증법이 동양에서는 활용이 되고 있었고, 그리고 모든 우리가 춘추 전국시대 제자 백가 나와서 한참 떠들 때 그 무렵에 뵈면 변증론이 활짝 꽃을 피웁니다. 모든 게 변증법을 해결하고, 그리고 이 주역은 완벽한 변증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굉장히 앞선 학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거 고리타분한 옛날 학문으로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가장 첨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역을 버렸어요. 그 점이나 치고 또 사주, 그 깃발 걸어놓고 점 보고 사주 봐주고 관상 봐주고 하는 사람들 간판 보면 전부 주역 철학 그래놨어요. 그러니까 주역은 그 사주다, 사주 팔자 보는 게 주역이다, 이렇게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거 외에는 우리가 학문적으로 주역을 공부를 안 했죠. 다 동양에서 버렸죠. 고리타분하고 폐폐물인 거라고. 근데 서양은 과학이 뉴턴 물리학 때까지는 주역 별로 눈여겨보지 않았는데, 이후에 상대성 이론 이후부터 우주론이 뉴턴 물리학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많다는 거. 그러면서 주역이 서양의 과학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학문으로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이나 미국 유명 대학에서는 주역이 정식 과목으로 있어요. 학생들에게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교재도 정말 두툼해요. 정말 잘 써진 교재들이 주역 교재가 하버드대에서 발행을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이 안에서 힌트를 얻는 거죠.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해석 못했던 걸 주역의 고대 그 해석법을 갖다 보면 우주를 보는 시각이 이 시각으로도 보겠구나 하고 시각을 바꾸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현대 과학에서는 주역은 거의 필수다 할 정도로 서양에서는 중요한 학문으로 채용을 합니다. 우리는 버렸고 서양은 지금 주역을 열심히 공부하는 시대죠. 그 다음에 이제 변증론적 발전론이 주역인데, 음과 양, 양. 처음에 최초 음양이 사상으로 발전합니다. 이 사회 발전은 음양에서 사상으로, 사상에서 8개로, 8개에서 64개로 번져갑니다. 사상에서 그 다음에 8개, 8개에서 64. 그리고 음양 둘, 그래서 4가지, 그죠? 태양, 태음, 소양, 소음, 4가지 사상.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죠? 계절로. 그리고 음양 2에서 4로, 4에서 8개로, 8개에서 64개로. 그죠? 그러면 이건 철저하게 이진법론입니다. 우리가 식진법이 아니라, 우리는 식진법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첨단 과학은 식진 논리가 아니고 이진 논리가 더 많아요. 주역은 이진법입니다. 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 자, 우리가 그 주역을 알면 현대 디지털 이론은 가장 오래된 디지털 이론이 주역이다. 그래서 현대 컴퓨터는 주역이 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컴퓨터 용어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용어도 주역에서 썼던 용어들을 현대에 쓰고 있는 컴퓨터로 우리가 계산하는 걸 연산한다고 그러죠. 이 연산 자체는 주역 용어입니다. 주역은 그냥 혀로 전부 연산을 해서 추론을 해내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컴퓨터와 굉장히 밀접합니다. 우리가 반도체는 반도체 설계, 여러분들이 반도체를 보면 이런데 이런 키워드가 막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 주역 궤도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컴퓨터가 작동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반도체는 결국 디지털 계산인데 연산하는 거는 반도체는 전기가 어쩔 때는 도체가 되고 어쩔 때는 부도체가 되는 게 반도체지 않습니까? 그렇게 도체가 되기도 전기가 도체가 될 땐 통하고 부도체가 되면 스위치가 딱 끊어져야 제로, 1, 제로, 1 이게 전기 제로, 1, 제로, 1로 구성된 게 디지털이잖아요. 그러면 자 제로일 때는 전기가 통하는 거고 이때는 전기가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속에 설계할 때 안에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게끔 스위치가 다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야 어쩔 때는 여기 1이 스위치가 끊어지면 그죠? 제로가 되고 스위치가 이어지면 1이 돼야 돼. 그래야 디지털 계산이 시작됩니다. 자, 주역 보면은 음을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죠? 뒤에 안 보일지 모르겠네요. 좀 크게 그릴까요? 음은 끊어진 줄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양은 한 줄로 이어집니다. 여기 음양 부호거든요. 여기 음부호고 양부호. 여기에 우리가 반도체 컴퓨터에서 이렇게 스위치가 있는 거예요. 끊어졌다가 여기 올라가면 끊어지고 내리면 양이 되는 거예요. 음이 됐다 양이 됐다 하나가. 그죠? 그래서 음양으로 구성된 궤를 가지고 연산을 하는 거죠. 우리가. 미래를 연산하고 입력 데이터가 음이냐 양이냐 이런 식으로 음과 양이 어떻게 조화됐느냐 라는 데이터가 주어지면 6개 데이터가 주어지면 이 데이터를 연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요게 입력 요 부호가 그럼 출력은 이쪽에서 이걸 해석해서 출력이 나오는 거예요. 인풋 아웃풋 원리가 주역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음양이 디지털 부호 그대로 돼서 요걸 컴퓨터에서는 제로다 1이다 제로다 1이다 이걸 수없이 반복해서 요만한 칩 속에 넣어놓는 게 반도체죠. 반도체. 그런데 결국 주역이 없으면 컴퓨터도 실행이 불가능했던 거죠. 컴퓨터 최초 1930년대에 설계할 때 주역 이론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집법 그걸로 디지털론을 만들어내요. 이 과학자들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동양에서는 꿈도 못 꿨던 걸 서양에서 시연을 해버린 겁니다. 이게 그 컴퓨터와 연관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연산이다라는 것도 연산이란 말도 주역에서 나온 거고요. 그러면은 요즘 우리가 AI 시대를 맞이하고 컴퓨터 알고리즘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알고리즘이 뭐죠? 이러면 논리상 이렇게 된다, 될 거다 라는 추론이잖아요. 그래서 논리상 이렇게 맞춰진다. 이게 아까 이 부호가
음과 양이 이렇게 결합됐을 때는 추론이 이렇게 나온다. 철저한 알고리즘 원리예요. 그래서 앞으로 사람들이 AI가 반란을 일으키면 인류가 멸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유일하게 그걸 구원해낼 수 있는 게 주역사상이에요. 이미 컴퓨터가 다 할 수 없는 거를 주역은 넘어서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주역 범위 안에서 노는 게 컴퓨터지, 이 우주를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역을 배우는 건 뭘 배우느냐? 우주라는 컴퓨터의 운영체계를 공부하는 게 주역 공부예요. 달리 생각하면 안 돼요. 우주라는 게 거대한 하나의 컴퓨터 구성체인데 이 운영체계를 공부하는 게 주역이다. 그래서 주역을 공부하고 나면 상천통문 하달지리가 가능하다. 옛날 어른들 다 그랬어요. 그럼 뭐냐? 컴퓨터는 부품 하나가 고장나면 쓸모없어요. 이 기계는 고물이 됩니다. 근데 주역 컴퓨터는 자체 수리기능이 있어요. 공부하시다 보면 주역 배열을 공부하다 보면 이 수만되는 과정을 보면 한쪽이 반쯤 고장이 나도 복원될 수 있는 원리가 주역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AI 시대로 갈수록, 그리고 인간이 소외될수록 그걸 극복하고 컴퓨터를 우리가 지배하고 그것들에게 종속되지 않고 인간으로도 인간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이 바탕이 유일하게 남은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역밖에 없다. 이 찬양이 아니라 실제 그래요. 요게 컴퓨터를 능가할 수 있는 유일한 학문은 주역밖에 없다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여러분들이 대립과 통일을 통해서 우주가 발전한다 그러잖아요. 자, 우리가 왜 제가 주역을 하면서 이 대립, 하나는 통일, 이 두 가지가 하나로 묶여져요. 대립이 통일이고 통일이고 대립이고 서로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야 돼요. 인류 문명도 그렇게 발달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는 대립되는 건 대립, 그 다음에 통일되는 건 통일로 이분법적으로 구성을 해요. 주역은 음양론이기 때문에 일분론, 이분법적이지 않냐 그러는데 아니에요. 주역은 그 대립 속에 언제나 통합 논리가 같이 작동되는 철저한 이원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사주를 여기서 보신 분들, 혹시 사주 의대 가서 보신 분들 있어요? 결혼할 때 궁합 보고. 우리가 궁합을 보면, 제가 사주도 결국 주역에서 한 분야를 주역 이론 중에 아주 한쪽을 뛰어가는 게 사주 팔자론이거든요. 그 다음에 주역 이론에서 한쪽을 뛰어가한 게 상이에요. 관상. 아까 제가 상수리라고 했잖아요. 상, 수, 리. 상은 현상의 상이죠. 수는 숫자. 요건 이치. 관상, 수상, 그죠? 이 상도 아까 주역은 상을 읽는 훈련이에요. 상을 어떻게 읽냐? 상을 우리가 공부하는 게 주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분이 아주 상보는 요것만 떼어서 관상이 어떻고 하늘의 천상이 어떻고, 하늘 천상을 보는 건 천문학이 되고 땅의 풍수를 보는 건 지문학이죠. 그 다음에 사람 얼굴을 보고 사람을 살피는 건 뭐죠? 인문학이죠. 천문학, 인문학, 지문학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인문학 분야에서는 우리가 상을 보는 게 관상이요, 수상이요,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수, 토가 몇 개 들었고 전부 수학적으로 얘기를 하죠. 관상, 사주팔자는. 그건 수리학입니다. 그리고 주역에서는 이치, 이건 철학 분야입니다.
이 주역은 상과 수와 리가 공부해서 하나로 통합이 되냐, 그때 이제 우리가 온전한 인간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관상을 보러 갔는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또 사주팔자를 보러 가서 사주팔자를 봐도 어쩔 때는 잘 맞는 것 같아. 근데 돌아서서 보면 속은 것 같아. 그죠? 그런 경우 많죠. 왜 반은 맞고 반은 틀릴까요? 왜 어쩔 때는 맞고 어쩔 때는 안 맞을까? 사주팔자나 관상이 한 부분을 잘라갔잖아요. 온전히 전체를 가져가는 게 아니고 일부를 가져가요. 일부를 가져가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 오행론에서 수를 토가 극한다. 물을 막으면, 흙으로 막으면 물이 막히잖아요. 그 다음에 화를 수가 극한다 그러잖아요. 불을 물이 꺼버리잖아요. 상극이죠. 아까 이건 대립입니다. 서로 대립적이에요. 물과 불은 서로 대립적인 속성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주를 보는 사람들이 어떠냐. 한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하려고 우리 궁합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남자가 화기가 강하고 여자는 수기가 강해서 둘 중 하나 죽겠어. 결혼은 큰일 나. 상극입니다. 상극이니까 물이 불을 꺼버리니까 둘이 만나면 둘 중에 하나 죽어. 당신들 안 돼. 결혼 안 돼.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보는 궁합이잖아요. 사주. 근데 물이 불을 끄는 건 분명히 대립적인 속성이 맞죠. 근데 통합은 없을까요? 물과 불이. 통합. 물과 불이 통합될 수 없는다는 거죠. 자, 너무 뜨거운 걸 식혀줄 수 있는 건 물이죠. 너무 축축한 걸 말려주는 건 불이죠. 그럼 불과 물이 만나면 서로를 도와주는 걸까요? 서로를 해치는 걸까요? 그죠?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생 속에 상극이 있고 상극 속에 상생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만 똑 띄어서 주역에서 그랬다라고 하는데 주역의 한 일부분만 갖다가 사주팔자를 하니까 이건 상극이니까 안 돼. 그럼 어떤 사람은 맞죠. 근데 이쪽 사람은 안 맞는 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 운명 감정 이런 데 주역 철학 쓰는 건데 가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결과가 오죠. 언제나 그래요. 근데 사실은 대립 자체가 대립되는 속성도 있지만 물과 불은 서로를 꺼트리고 서로를 해치는 속성도 있지만 서로 돕는 속성도 있죠. 돕는 속성끼리는 두 부부가 얼마나 좋겠어요. 부인이 너무 축축하고 습한데 남편 옆에서 불을 떼서 그걸 말려주니까 얼마나 상쾌하겠어요. 또 남편이 너무 뜨거워서 이게 미치겠는데 여자가 또 시원한 물로 식혀주니까 얼마나 궁합이 좋은 궁합이냐. 그래서 아까 상수 우리가 겸해져야 절대 틀리지 않는 운명을 감정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아니고 한 분야만 뛰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역을 하다 보면 상도 잘 읽어야 되고요. 수리도 잘 봐야 되고 이치도 잘 알아요. 그래서 사람 하나를 우리가 평가를 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본다라고 하면 사주팔자가 좋은데도 못 산 사람은 무엇이 문제겠는가? 사주가 아무리 좋아도 상이 나쁘면 관상이 나쁘면 깎아먹겠죠. 사주도 좋고 관상도 좋아야 조금 더 잘 맞겠죠. 근데 그래도 안 맞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죠? 돈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치. 세상의 이치. 그죠? 그래서 이치는 우리가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 마음이 이치에 맞게 행동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마음이죠. 그래서 상, 그 사람의 관상이 좋고, 수, 그 사람의 사주 팔자도 좋고, 거기다가 마음까지 이치에 따라서 한다면 그 사람 운명 감정 못 해줄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주역은 상수리를 다 같이 겸해서 공부하니까 주역이 어느 정도 여러분들 하시고 나면 그때는 아마 이 주역 갖고 점을 보고
뭐 괴를 뽑고 하는 쓸데없는 짓을 잘 안 할 거예요. 처음에는 많이 해야 돼요. 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자꾸 옆에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 막 붙잡아서 내가 주역 봐줄게. 한 운명 한 맞든 틀리든 그럼 연습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상 읽는 거, 그 다음에 수리 계산하는 거, 그리고 이치, 이거를 하나로 딱 묶어 내기 시작하면 그 다음 주역을 볼 필요가 없어요. 왜요? 상은 주역 괴효의 이 상 외에 나무도 하나의 상이에요. 나무 끝에 나무가 가만히 바람도 없는 여름날, 여름 바람 하나도 꼼짝도 안 해서 주변에 병물이. 그런데 문득 보면 나무에 이파리 하나만 흔들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우리한테 예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이 뭔지를, 그 상이 나한테 뭘 예시하는지만 안다면 주역회 뽑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경험이 있어요. 그 전에 저 광양 내강마을인가 그 산속에 그 포착에 살 때인데 그 젊은 애들이 우리 집에 세 놈이 와 있었어요. 20대 후반 아이들이 잠식찬 등탁에 와 있었는데 앉아서 정자에 앉아서 이렇게 가만히 놀고 있는데 그날 정말 고요하더라고요. 바람도 없고 한 여름인데 근데 앞에 마당에 있는 감나무에 가지 하나만 굉장히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고 얘들하고 정자했다. 야, 저 봐라 좀. 바람이 없는데 저 가지는 왜 가지채 흔들리냐. 정말 그러네. 그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오후 3시쯤 우리 집 손님 없기다. 너저 마중 나가보라. 그거 어떻게 알아요? 이놈아 나뭇가지가 손님 어서 오라고 환영 인사 해주고 있지 않냐. 틀림없이 없기다. 누군지는 모르겠다. 나. 이렇게 이따가 밑에 내려가서 그 3시쯤 가서 뭐 올라온 사람 있으면 여쭤보고 모시고 와라. 근데 실제 그 무렵에 와요. 그러면 그때 나무 가지, 흔들리는 가지가 어느 쪽에 있었나 방향을 본 거거든요. 방향. 그럼 몇 시 정도 올 것인지를 예측이 가능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굳이 괴를 뽑아서 점을 칠 필요가 없다. 그때 이제 우리가 그걸 일러서 심역 현기가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괴의 상을 자주 있다 보면 이제 나무의 상도 보이고 하늘의 상도 보이고 상들이 보여요. 그러면 그 상을 어떻게 읽어갈 것인지 이걸 이제 훈련하시는 거니까 점도 많이 쳐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로 주역이 가르치는 거는 끊임없는 변화. 이 세상은 단 한시도 멈춰 있지 않는다. 언제나 흐르고 변한다 라는 게 주역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주역은 변역이라고도 해요. 늘 변한다. 늘 변한다. 변역이다.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멈춰 있지 않는다.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은 항상 변한다. 불교에서 뭐라고 그러죠? 불교에서는 언제나 흐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멈춰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변하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다. 시무상리. 그거 똑같아요. 그것도 끊임없이 단 하나 안 변하는 게 있다. 이 세상이 다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거 하나가 딱 있다. 불교에서도 똑같은 소리입니다. 하나는 안 변해. 변한다는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는다. 이 세상이 모든 것이 변하다. 그 변한다는 그 자체는 변함이 없다. 그걸 불력이라고 해요. 주역은 변화에 씁니다. 서양에서는 주역을 번역할 때 The Book of Change예요. 변화에서 모든 변화를 알려주는 책이다. 그래서 주역은 이제 변화인데 이 변화는 주역의 변화는 양변과 질변으로 나뉩니다. 양변이 있고 양적 변화가 있고 질적 변화가 있어요. 그 우리가
이게 6,000년 전에 여러분들이 그 양적 변화와 질적 변화를 도식으로 만들어냈다라고 생각하면 과연 그게 인류가 그때 당시 인류가 그렇게 가능했을까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보면 태어났을 때 몸집이 작아요. 작지만 주먹만 하잖아요. 점점 양쪽 변화를 거치면서 커지죠. 쭉 커져. 그래서 쭉 변화를 커지다가 임계점에 달하면 다시 줄어들다가 죽게 되죠. 그죠? 양적 성장을 계속 하다가 어떤 임계점이 가면 꺾인다는 거죠. 언제나. 그러면 우리가 태어나서 양적 변화를 계속 겪어서 임계점에 달한 게 뭐죠? 질적 변화예요. 죽음이죠. 탄생. 저 세상에서 탄생할 때는 이 형체가 아닌 무엇으로 있다가 이 몸을 받고 윤회론에 불각하는 몸을 받고 탄생한 건 뭐죠? 질이 저런 종류의 질이었는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질변이 일어납니다. 태어나서 양적 변화를 쭉 겪습니다. 그 양적 변화가 임계점에 달하면 그 순간 질적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죽음은 우리의 몸 형태를 다 버리게 돼요. 질적 변화로 넘어가고. 이게 죽음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제가 주역을 하면서 깊이 느낀 게 절대 인간에게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변화가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렇게 양적 변화가 임계점에 이르면 질변을 일으키면서 나라는 여러 인간의 몸을 가진 내가 다른 형태의 생명으로 질적 변화를 겪어가는 거고 계속 그렇게 진화돼 가는 것이지 우리가 끝나는 건 절대 아니다. 이게 끝난다면 여러분들이 인간이 또 태어나서 여러 개 딱 끝 해본다면 인간만 결정이 돼요. 여러분들이 풀, 나무, 봄, 여름, 가을 계속 순환되면서 싹이 나오고 양적 변화를 겪다가 임계점에 가면 질병에서 시대로 탁 사라져버리고 봄 되면 다시 질병이 일어나서 가는 모든 게 순환되잖아요. 아침에 해가 뜨고 그죠? 밤이 되고 순환. 그 다음에 지구는 태양 주변 항상 순환하죠. 태양계는 은하계를 또 순환하죠. 그렇죠? 모든 것이 순환하는데 인간만 여기서 여기까지 다 끝. 그럼 인간은 자연물 아닌가요? 우주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우주가 그러한 변화 속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인간만 죽음으로 다 끝나버릴 수 있냐? 그건 아니다. 그래서 이 양적 변화와 질적 변화, 요게 우리가 계절이 오고 가는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주역에서 보면 요거 6개가 이제 보통 건대라고 합니다. 건대. 정청 건대는 한 양만 있는 세계죠. 양으로만 가득 찬 거. 그러면 자, 온 천지가 양으로만 가득 채워져 버렸다. 그러면 이미 임계점에 달한 거죠. 양이 임계점에 완벽히 크게 달해버리니까 모든 양. 임계점에 달하면 질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어떤 변화를 겪게 되냐면 밑에 음이 하나가 생겨나게 돼요. 여기서는 형체가 이제 달라지죠. 그러면서 음이 성장하는 세력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음이 점점 성장해 갑니다. 이렇게 음이 태어나서 음이 양적 변화로 계속 겪어가죠. 그래서 음으로 가득 차면 골괴가 돼요. 여기서 다시 질변이 일어나죠. 그죠? 질변이 일어나서 다음 때로 넘어가요. 그러면 여기 4월이면 5월, 6월, 7월, 8월, 10월 12개의 괴가 순환을 해요. 양적 변화가 질적 변화를 유발하고 질적 변화는 다시 양적 변화를 시작시키고 또 양적 변화하다 질적 변화로 들어가고 요게 순환이에요. 여러분들의 운이 양변과 질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운명이라는 게 생겨요. 들어올 때, 그죠? 운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 양적 기운이 풀려나고 활발한 기운이 성장하고 계속 그 양적 변화를 겪어갈 때는 내 운이 펼쳐지는 시기죠.
근데 수축되고 어둡고, 그죠? 축소되는 기운이 성장할 때는 내 운명이 오그라드는 거죠.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가, 양적 변화가 일어나고, 그건 우리가 어쩔 때는 기다릴 때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양변을 질변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땡겨오거나, 그 다음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는 기운들이 성장하는 시기, 그 양적 기운이 성장하는 시기라면, 양적 기운이 양변을 계속 성장시키라면 이 시기를 늦춰가는 게 좋겠죠. 이게 이제 주역에 가르치는 행동 방책이에요. 그 행동 방책이 우리 유교 사상에 대한 중용의 도고, 도덕경에서 나타나는 멈춤의 도, 비움의 도로 작동이 되기 시작하죠. 이런 것들로 이제 우리가 이 양변과 질변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반복된다. 그래서 이 단계를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단계이고 7번째 단계에서 변화가, 질적 변화가 생겨버리죠. 완전히 질이 달라지는 거죠. 그때 질적 변화가. 그러면 자, 축, 임, 묘, 진, 사, 가, 물, 병, 정, 무, 기, 경. 경신에 상당 바뀐다고 그러죠. 이런 경신이 중간 7번째에서 사람이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서는 이 단계가 아까 그 사주에 나오는 그 10간 12지등분에 다 이 원리가 적용돼요. 그래서 이 12가지의 괴가 12소식대로인데, 이게 양변을 일으키면서 다음 때로 질변을 일으켜 나가고, 그게 또 변화가 있다가 질변을 일으키고 계속 반복되고 가는 게 1년 12달. 그래서 그 12개 괴가 따로 있습니다. 12소식계라고 주역하다 보면. 그게 우리가 이제 그 계절이나 월이 수만하는 있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 주역에서 보면 어떤 변화가 있냐면, 이 양적 변화는 항상 상승 곡선을, 그러니까 위로 성장해 나가니까 위로 올라가는. 그래서 봄이 되면 2월보다 3월이 따뜻해요. 3월보다 4월이 따뜻하고 4월보다 5월이 따뜻하죠. 온도가 계속 올라가죠. 항상. 그죠? 변화는 항상 상승하는 곡선을 그리면서 올라가요. 단 하나 있죠, 문제가. 그러면 항상 어제보다 내일이 더 따뜻하다면 언제나 그렇게 가야 되는데, 가끔 가다 우리 운명을 예측 못하는 거예요. 3월 5일보다 3월 7일 날이 더 추운 날이 생겨요. 분명히 추세로 보면 추세는 갈수록 따뜻해져야 되는데, 어떤 날은 가다가 갑자기 그 전보다 추워버린다. 그죠? 이런 변화는 왜 생길까? 이것도 주역은 답을 해준 거다. 왜 그런 변화가? 우리가 당신 상승운이 있으니까 앞으로 5년 동안 기가 막힌 대운이 터졌어. 그런데 가다가 푹 떨어지잖아요. 그럼 뭐냐는 거지. 상승운이라고 하는데 왜 갑자기 밑으로 가느냐. 이게 이렇게 가다 이렇게 떨어지면서 다시 올라가서 또 가고 이렇게 가잖아요. 항상이. 그죠? 그러면 요 지점, 이렇게 떨어질 때는 뭐냐. 자, 변화는 정태 변화와 변태 변화가 있어요. 주역회는 아까 12소식계라고 제기했던 요 양변이 극에 달하면 그때 질변을 일으킨다라고, 양변과 질변에 관련된 12개의 괴는 정태 변화를 예고해요. 그럼 그 12개를 뺀 64개 중에서 52개의 괴, 거기서 건본괴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변태 변화. 그래서 우리가 주역을 공부하면 언제쯤 나한테 변태가 일어날 줄 안다는 거야. 항상 정태로만 가지 않는다. 그래서 변태의 시기를 알 수 있는 거죠. 변화라는. 우리가 컴퓨터는 계산을 해내요.
현대 컴퓨터는 데이터만 넣어주면, 딱 넣어주면 언제쯤 달이 지구하고 제일 가까울지를 계산해내요. 언제쯤 화성, 목성, 수성, 지구가 한 줄로 쭉 쓸지 예측을 해내요.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어떤 변수가 일어났을 때 천체 중에 하나가 돌발적으로 한 줄로 쓰지 않고 늦게 도착하는데 일찍 오는 것도 컴퓨터는 예측해요. 그게 왠 줄 아세요? 아까 변태 변화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컴퓨터 디지털 부호는 전부 요 기호로 돼 있잖아요. 그 기호가 변태 변화를 일으키는 걸 예측이 가능한 거죠. 그렇게 보면 아, 주역이라는 게 정말 좋아요.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컴퓨터를 제가 처음에 286 시대 그 AT 컴퓨터 AT 나왔을 때요.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컴퓨터는 64비트에서 끝날 거다. 더 이상 진화가 안 된다. 그죠? 처음에 2비트짜리 나왔어요. 컴퓨터 애플에서. 타자도 못하는 컴퓨터. 성공했던 거죠. 그 다음에 4비트 나왔죠. 8비트. 16비트 때 비로소 우리가 책상에서 사무용 컴퓨터들 맛을 봤고, 16비트 다음에 32비트 나왔어요. 그리고 64비트 컴퓨터 나오는데 88년도에 64비트가 개발이 됐죠. 그러고 지금까지 몇 년이에요. 컴퓨터 매번 업그레이드 잘 됐는데 90년 이후로 이렇게 발달하는데도 컴퓨터는 64비트에서 멈춰 있잖아요. 128비트 안 나오잖아요. 그죠? 컴퓨터는 철저하게 주역에 바탕을 하고 있기 때문에 64개로 끝난 주역 이론을 64비트에서 이게 가려면 128비트가 아니라 3000 몇 비트로 올라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도 이건 양자 분야가 돼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 근데 64비트에서 컴퓨터는 멈춘 거예요.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컴퓨터 안에 그 뭐라고 그래요? 용량, 이런 기능도 이제 비트 수는 64에서 더 진화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16비트 때 그 예언을 했던 게 그거예요. 절대 안 나온다. 왜? 저는 그때 알고 있었거든요. 모든 이론이 컴퓨터 자체가 아까 음양 2에서 4로, 4에서 8로, 8에서 16, 32, 64로 번지는 이진법 이론으로 구상이 되어 있는 주요 궤도에 맞춰가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설계도 64개를 담고 몇 개를 담는다. 이게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진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역 64에서 끝나기 때문에. 이제 이게 궤가 6개잖아요. 6개. 달라면 요놈을 다시 하면 12궤가 돼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곤란하죠. 그래서 이후는 이렇게 디지털로 가는 컴퓨터가 아니라 디지털을 넘어서는 이제 양자로 가야 될 거다. 그게 사실 그 컴퓨터 이론도 그렇게 됐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양변과 이제 질변, 요 관계, 양변과 질변, 그 다음에 정태 변화와 변태 변화의 속성을 알게 되면 우주 순환 법칙을 다 알게 된다. 우주 순환 법칙을 안다는 거예요. 우주 순환 법칙을 알면 인류 사회가 순환되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언제나 역사도 반복되고 우리가 보면 항상 정체되어 있는 것 같지만 형태는 약간씩 다르면 언제나 반복되거든요. 언제나 순환하고. 그래서 점서로서 가치는 이제 여러분들이 우주 순환론 전체를 아까 정태변화, 양변과 질변과 그리고 정태 변화와 변태 변화의 관계. 요걸 알고 음과 양이 서로 대립과 통일을 반복하면서 변증법적으로 발전해 간다는 거. 요거 개념을 잡으면서 이제 상과 궤를 공부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궤를 하나하나 읽어가시다 보면 아 이런 게 이렇게 원리가 되구나 이걸 아시게 될 거예요. 근데 감히 제가 여러분들 장담할 수 있는 거는 신기하다.
어떻게 그 당시에 여러 첨단 디지털을 활용해서 연산을 했을까? 인류의 운명을. 이게 옛날 사람들은 지금 학문은 따로 놀아요. 여러분들 천문학 공부 안 하잖아요. 천문학이 뭐 우리하고 뭔 상관이야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근데 사실은 동양의 천문학은 어쨌죠? 별자리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냐 바로 연결을 했어요. 모든 학문은 그 학문이 우리에게 어떻게 공헌을 하고 그 학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삶을 더 좋은 질의 삶을 가꿀 수 있느냐, 그것들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걸 살피기 시작했다. 근데 현대 학문들은 뭐죠? 학문은 따로 가요. 우리 삶하고 별개. 물론 그 학문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문명의 이 길을 만들고는 있지만, 만들어내지만, 우리가 근본은 천문학을 하는 근본, 우주 물리학을 하는 근본이 뭐겠어요? 우주를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죠. 우주의 블랙홀이 어떻고 이걸 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철저하게 실용주의 학문으로만 왔어요. 국립공담이 아니고 주역이 갖고 있는 이 부호를 가지고 우리 삶을 어떻게 좀 더 좋은 삶으로 꾸려갈까, 이 사회를 어떻게 더 건강한 사회로 꾸릴까 하는 담론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하면, 마지막에 이제 종합하면 주역은 기호학입니다. 언어가 없던 시절이죠. 중국의 한문이라는 글자가 나온 거는 중국 신화적인, 지금은 이제 역사로 편입이 됐습니다. 정식으로 다 출토가 돼서. 근데 헌원왕제라는 사람 때 처음으로 한자가 만들어지거든요. 글자가 상형문자가 새 발자국, 거북이가 기어가는 그림자, 뭐 동물의 모습 이런 걸 보고 그 형상으로 그런 상형문자가 나오는데, 그 시대를 되게 추산을 해보면 약 4,000년 정도, 4,000년에서 4,500년 사이 최초 문자가 나온다고 봅니다. 근데 주역이 나온 거는 6,000년이 넘었죠. 주역 최초 도키시가 주역을 만들었다 하니까 그걸 정말 너무 먼 세월이라 잘 추산도 안 되는데 대략 6,000년 전으로 보죠. 그러면 문자가 없었던 시절, 언어가 없었던 시절. 근데 그 글자가 없으니까 뭐죠? 이분이 하늘을 관찰하고 땅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동물과 기원, 그 다음에 각종 식물, 이것들을 다 관찰하면서 아, 세상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돌아가고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하나씩 깨우친 거를 전달해 줘야 되는데 전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호로 담아줘요. 디지털 기호로, 음과 양이라는 두 개의 기호로 상징을 엮어서 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냥을 가는데 동쪽으로 오늘은 가면 화산이 터질 기다. 그래갖고 가서 다칠 수가 있어. 이걸 알려줘야 된다면 알려줄 필요 없잖아요. 글자로 게시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자, 동쪽 가는 나무 있는 데다가 뭐라냐, 이렇게 딱 해서 걸어놓으면 이게 불이란 말이죠. 불의 상징을 걸어놓으면 아, 이쪽으로 가면 불 만난다는 소리구나, 이쪽으로 가면 홍수 만난다는 소리구나, 이렇게 형상으로 기호로 언어를 대신했던 것이 그의 시초인 거예요. 그래서 음과 양 이전에, 음양론 이전에
이런 상징적인 기호학은 사용이 되죠. 그랬다가 이제 우주까지 생각을 하면서 우주를 관찰한 후, 이러한 속성의 기운이 어떤 특이점에서 터져 나오면서 세상이 분화됐다는 것까지 알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그 기운을 뭘로 표현하지? 하는 과정에서 하나는 음의 기호, 여러 기호들이 채택되는 주역이 이제 엮어지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기호학이. 그래서 철저하게 기호학인데, 이거는 우리가 지구의 인류 문명이 만약에 내일이라도 지구에 뭔 사단이 나서 인류가 멸망한다면 지금까지 쌓아놓은 인류의 이런 우주인들이 지구 방문을 한다 해도 그 사람들한테 전달할 길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영어 알까요? 한국어 몰라요. 그래서 유일하게 남겨줄 수 있는 언어, 우주가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언어는 기호입니다. 이 기호는 주역의 음양으로 구성된 기호는 기호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만 알면 어떤 우주인도 주역 64개를 갖고 다 풀어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요 기호는 무슨 상징이다, 무엇을 상징하는지 상징만 알고 나면 언어가 다 통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주나라 문왕 때 주역에 처음 글자가 괴사다, 효사다 이런 글자가 달렸는데 그 이전에는 글자가 없었잖아요. 기호만 전달된 거예요. 기호로. 근데 이 기호를 보고 그 기호가 상징하는 것들을 읽어내야 되는데 구두로밖에 전달이 안 되잖아요. 이런 거는 뭐다, 이런 거는 뭐다. 그러다 보니까 뭐죠? 전수돼가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 검증할 방법도, 스승이 제자한테 직접 전달해주는 외에는 배울 길도 없고, 그죠? 이렇게 되면서 주역은 항상 왕실 주변에 가장 엘리트급만 전수를 받아왔던 거죠. 그러다 글자가 이제 활용되고, 그 주나라 초기쯤 돼서는 이제 글이 보편화되기 시작했을 때, 그때 보니까 요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내 대한 걸 달아주자. 그래서 이제 그걸 다른 게 지금 있는 괴사다, 효사다 이런 겁니다. 이건 달아놨는데 문제는 그게 제가 30대 때부터 주역을 했어요. 어려서 이제 하나 그러면서 결국 주역까지는 못 가고 서당에서 끝났죠. 그래 아쉬워서 30대 때 다시 이제 주역을 붙들어서 거의 30년을 주역을 붙들고 있어도 안 돼. 왜? 무슨 소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한글로 해석을 해놓은 걸 보면 분명 한글에는 한글인데 뜻이 뭔 뜻인지 몰라. 써놓은 글들을 보면 도대체 뭔 소리인지. 그래서 안 되겠다. 그때 당시 주역이 써졌을 주나라 당시의 고대 언어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중국을 건너가요. 그래서 이 주역이 써질 때 당시 뜻과 지금의 뜻이 전혀 다르고, 우리 고려시대 때 말과 우리 말이 완전히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언어로 공부를 했어요. 했는데 안 돼요. 해석에서 쭉 그 언어를 해석해도 안 나와요. 왜? 문왕이 그 쓸 때는 앞전 세대의 전통을 받아서 온 거를 문자화 시켰다는 거죠. 그렇다면 상나라, 하나라 글자까지를 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금성문, 갑골문을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까지 이제 했으니까 이제는 은나라 끝까지 공부를 했고 하나라 끝까지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는 해석이 되겠지. 그러고 다시 들여다보면 돼요. 안 돼. 그렇게 어렵더라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제가 그런 게 아니었구나. 다 내가 더 이상 할 게 없다. 나는 지역을 해도 성공이 안 되고 알 수가 없다. 포기를 했죠. 33년 만에 지역을 손에 놔버린 거죠. 저는 지긋지긋하고 아무리 해도 모르겠고 안 하겠다.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하고 그냥 농사 짓고 노가다 하고 그렇게 이제 사는데, 제가 어려서부터 이제 그 스님 밑에서 공부를 좀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 쪽이 아무래도 저한테 영향이 많아서 근데 어느 날 문득 알 것 같다. 이제 그 불교에서 얘기했던 부처가 뭔지를 알 것 같다 싶을 때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눈이 떠진 후에 주역은 안 보고 그다음 이제 도덕경이나 이런 걸 보니까 전혀 해석이 달라요. 여태까지 내가 도덕경 다 헛것봤구나. 그래도 불교 금강경을 다시 들고 한번 쭉 봤더니 여태까지 피우고 살았던 금강경이 전혀 다른 내용이더라고요. 지금까지 완전히 나는 금강경을 공부한 거 아니라 글자 공부를 했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도저히 모르겠다 했던 주역 뭐지? 그냥 한번 보자. 그럼 주역도 어떤가 보자. 주역을 딱 피는데 알 것 같아요. 문자 너머의 세계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를 다시 정립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쓰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문자로 전달할 수 있는 데까지 제가 전달을 할게요. 다음 시간에 문자로. 그리고 학습 순서는 보통 그 철학부터 먼저 들어가는 경우와 괴효부터 들어가는 경우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정서로 들어갈 것인지 철학으로 먼저 들어갈 것인지 관련된 게 있어요. 근데 제가 학습을 하고 이렇게 가르쳐 본 결과로는 정서 부분으로 들어간 게 빨라요. 그래서 상경 32번째 괴까지 상경까지는 괴 공부를 하고 그러고 하경을 들어갈 사이에 그때 계사전이나 설교전이나 이런 그 철학적 분야를 그때 하시는 게 학습 효과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바로 괴로 들어갈게요. 그러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몇 시나 됐죠? 8시 15분입니다. 오늘 조금 빡빡해요. 근데 괴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학습 뭐 하나만 여러분들한테 이제 마지막 해고 끝낼게요. 좀 지루해도 오늘은 참아주십시오. 이 음양부호는 아까 그랬잖아요. 양과 음부호다. 음양. 이 두 기운이 요거는 풀리고 펼쳐지는 기운이고 주도하는 성질. 요건 축소되고 오므라들고 덩어리지는 기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 두 개가 결합을 하면, 그죠? 결합을 하면 이렇게 되거나 요거밖에는 결합 방법이 없죠. 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요 결합 방법이 둘밖에 방법이 안 나와요. 요게 아까 얘기하는 EBT입니다. 근데 자, 양 속에는 다시 음이 있고 양이 있고 여기에서도 음이 있고 양이 있고 이렇게 그 안에 4개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되면 예, 양과 양이 결합하면 요 양과 이 양이 결합한 게 양으로만 구성되죠. 그 다음에 양과 이 양이 결합이 되면 그죠? 바탕이 양이고 위에는 음이 오겠죠. 바탕은 양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음끼리니까 음과 음이 한번 결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음을 바탕으로 여기 음하니까 여기에 양이 이렇게 돼요. 여기 이제 사상이에요. 그럼 사상이라는 상이라는 거는 실체가 없습니다. 형이상학적 개념입니다. 실체가 나타나는 거는 상이 아니고 형질이죠. 상은 뭐죠? 실체가 없기 때문에 상징으로 표현을 해줄 뿐인 거죠. 그러니까 음양에서 사상까지는 실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실체가 없어. 붙잡을 수가 없는 분야죠. 근데 요 실체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느낄 수는 있는 게 상입니다. 느낄 수.
그래서 자, 요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상징하는, 계절에 따라서 온도는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계절의 실체는 몰라도. 그죠? 그렇게 되는데, 왜 여기서 우리가 태양이 소음을 낳고, 태음은 소양을 낳는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여러분들 그걸 이해를 오늘 하고 가셔야 다음에 교육 공부가 됩니다. 왜냐면, 자, 요거는 양과 양끼리만 결합돼서 양분이니까 태양이죠. 근데 요게 왜 소양이냐라는 거죠. 아니, 여기 왜 소음이냐? 소양이 아니고 왜 요게 소음이고 이렇게 돼 있는 게 소양인가 하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거는 우리가 삼육계를 계산하면 그러니까 요거 삼육계라고 하는데 우리가 천, 지, 인 그걸 나타낸다. 그래서 하늘, 땅, 그 중간에 만물 있죠. 이는 사람 인자지만 이는 만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우리가 좀 금방 지죠, 사람이. 그래서 자기가 이제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인간이 다다라고 생각하니까 인을 천인지에서 삼조로 하는데 이는 결국 만물을 얘기하는, 하늘과 땅 사이에 만물이 있다. 이런 상태예요. 그러면은 6격계가 되면, 여기 6개로 괴가 불어나면 6격계가 되면 이번에는 위가 천, 요게 지, 요게 인이 됩니다. 이렇게 세 삼역계일 때는 천지인인데 6격계는 둘씩 해서 6격계가 되면 천인지로 돼요. 그럼 이게 왜 그런가를 보세요. 땅이 둘, 사람도 둘, 하늘도 둘이죠. 그럼 이건 아래는 땅 속을 상징해요. 위는 땅 위를 상징해요. 사람 내면과 외면, 안과 밖, 하늘도 아래쪽과 위쪽, 이렇게 둘씩이 됐어요. 이거 완성이죠. 하나의 물체로 실제 완성된 물체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보면 아까 그 개념에서 보면 요게 땅이라고 보죠. 땅 표면. 땅 표면에 양기는 땅 아래쪽에 들어가 있고 음한 기운이 땅 위에서 발현이 되고 있는 거죠. 요건 잠복되어 있고 이건 발현되고, 요건 아래도 양, 위에서도 양이 발현되고, 요건 아래는 양인데 발현되는 건 음이. 그래서 요 태양 다음에 소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쪽을 보면 태음, 우아래가 다 음이죠. 땅 아래도 음, 위도. 이 가운데를 놓고 보면 음은 내재되어 있고 발현되는 건 양기죠. 음에서 나오는. 그래서 음에서 소양이 나옵니다. 그의 부호를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사상 공부를 나중에 체질론이나 또 그 동의학을 할 때, 사상을 할 때 요 부호를 잘못 읽어갖고 굉장히 난처해질 때가 많은데, 항상 이런 부호 사상 문제가 나오면 땅을 중심으로 땅 속과 땅 위다 이렇게 생각해서 양이 땅 속에 있는 건 발현이 안 되고 발현된 게 음이니까 소음, 음이 발현돼요. 그 다음에 양이 발현되니까 소양. 그래서 부호가 이렇게 구성된 거예요. 근데 요 원리도 설명이 안 되면 잘 모르더라고요. 이렇게 그 사상이 이제 구성된다. 그러면 요 단계가 아까 2비트에서 4비트인 거죠. 컴퓨터로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상태가 되면 여기에 다시 이제 이런과 여기 결합을 한다고 보면 여기 하나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것이 이런 개가 하나 나올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뭐죠? 이렇게 나온 게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나온 게 8개 괴가 나온 게 여러분들이 3욕계다 해서 8괴. 금봉, 감리, 선진괴. 이 8괴가 그렇게 나온 8개 괴가. 그러면 아까 요건 3이 4상. 근데 8괴 때는부터는 이미 음양의 기운으로만 돼 있는 게 아니라 형체가 이루어져 버리니까 물질이 됩니다. 그래서 사상은 상이고 형체가 없는 상이고
그 다음에 8배부터는 형체가 생겨요. 물질이. 자, 하늘과 땅만 있을 때는 중간에 물질이 없죠.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만. 근데 안에 이제 나무도 풀도 사람도 세계가 돼. 인이 만물이 채워질 때 하나의 형상화가 돼요. 그래서 8배부터 형상으로 본다. 그래서 8배는 뭐죠? 우리가 근괴는 하늘을 상징하고, 본괴는 땅을 상징하고, 간괴는 산을 상징하고, 간괴는 물을 상징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8배의 형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물과 불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 물이 위에 있냐, 불이 아래에 있냐, 또 불이 위에 있냐, 물이 아래에 있냐, 무엇이 위에 있고 무엇이 아래에 있냐에 따라서 변화가 같은 물, 불이라도 다르겠죠. 위에가 물이 있고 아래가 불이 있으면 어떨까요? 물이 따뜻해지겠죠. 그죠? 물이 끓겠죠. 또 위에가 불이 있고 아래가 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전혀 다르겠죠. 그죠? 자, 아래에 물이 있어. 물은 알로 흐르는 성질이 있는데 불은 올라가는 성질이 있잖아요. 만날 길이 없겠죠. 이런 변화가 이제 사물이 어떻게 조합되냐. 그건 여러분과 저가 만날 때 마찬가지. 여러분이 물인데 내가 불이라면, 내가 때로는 여러분들 위에 있을 때와 여러분들 밑에 있을 때 상황은 전혀 다른 상황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같은 만남이라도 이런 인간관계가 내가 저기 선생하고 같이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고 하는데 그 사람과 나 만난 거 항상 그래 그만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만날 때 어떤 경우는 내가 당신도 위에 있을 때고 어쩔 때는 아래에 있을 때가 있다. 그때에 따라서 전혀 다른 변화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 변화를 우리가 이제 알아간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여기까지 해주시고, 공부하실 때 교재는 제가 추천해드릴 책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렇다고 교재도 없이 공부하기도 참 난감하니까 각자가 알아서 아무거나 똑같으니까 사실 차이 없어요. 나중에 들어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하나 해서 그 책에다가 설명 들으면서 메모해 나가는 게 제일 좋거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인쇄물은 제가 최대한 만들어 올게요. 그래서 그날 공부할 건 여러분들 나눠드리는데, 그래도 책이 하나 있지만 여러분들 비교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각자가 책이 다 다를수록 좋아요. 어쩐지 바꿔서 봐도 되거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건교에 들어갈 거예요. 바로 건교를 공부로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하기 전에 건교를 대충 읽어보시면 돼요. 볼 때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대충 읽어보시고 오면 궁금하고 의문점들이 생겨요. 그 다음에 말이 안 되는 말이 많아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리지? 궁금한 게 여기 풀고 가면 바로 늘게 되잖아요. 그래서 책이 좋은 책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소리가 나왔지?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라는 궁금증을 안고 오셔야 여기서 풀어져 버리니까 속이 후련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재는 해석이 아까 제가 얘기를 했죠. 완전히 해석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걸 잘 했잖아요. 그 해석은 여기서 같이 잡아드릴게요. 하나. 그러면 왜 그런 해석이 되는지, 그리고 왜 가려웠던 게 시원해지는지는 해석을 보는 거예요. 절대 어려운 해석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교재는 각자가 한 것이 아무거나 구해서 하시라. 다양한 책이 나는 나왔으면 좋겠고, 나는 이제 싸구려도 관계없어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서로 돌려보기도 하고 토론도 할 수 있고. 제가 오늘 강의를 때지만 여러분 이제 사전에 건교에 제가 다음 주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건교를 한번 읽고 오시면 토론이 가능할 거예요.
오늘은 어차피 제가 떠들어야 되는 거예요. 토론하고 제가 질문도 하고 그걸 답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녹아나니까 그렇게 공부할게요. 질문 있으면 해주십시오. 질문을 잘해야 질문을. 여섯 개가 나란히 섰잖아요. 네. 그 괴를 해석을 할 때 제일 위에 두 개는 하늘, 그다음에 가운데는 사람, 그다음에 이제 앞에 나무, 맨 밑에는 이제 땅으로 상징 그 생각하고 해석을 하는가요? 아, 그렇지 않아요. 이 지역은 그 해석법을 아까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랑 해석법을 배우십니다. 기호를 해석하는 방법을 배운다. 그러니까 우주라는 컴퓨터의 운영 체계를 배운다. 그냥 운영 체계를 배운다. 여러분들이 우리 때는 도수 컴퓨터나 도수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런 컴퓨터 운영했잖아요. 그렇듯이 이 괴를 해석하는 해석법을 그게 운영 체계니까 그걸 배우시는 거예요. 해석 방법. 그냥 그거는 하루 아침에 어려워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괴가 이제 있다고 보자고요. 근데 뭐 이렇게 괴가 중간중간 이제 음림서도 있다고 보자고. 이렇게 되면 이 맨 낮은 자리잖아요. 이건 제일 높은 자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삼엽계가 아래 3, 위에 3으로 나눠지잖아요. 다 달라요. 여기는 다. 그래서 맨 낮은 자리, 요거는 우리 인간으로 하면 나이로 하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를 상징하죠.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떤 사람 애를 낳았어. 내가 애들을. 근데 이놈 새끼 일생운이 어떡하? 하고 뽑았더니 이런 괴가 나왔어. 아, 이거 10대 때는 어떻겠구나. 20대는 어떻게, 30대 어떻게, 40대 어떻게, 50대는 60대 다 나오죠. 실제로. 요런 자리가 갖고 있는 상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인류적으로 제가 곧 안 된다는 걸 얘기해 드린 거예요. 요 자리에서는 자기 자리가 있는 위치요. 그 다음에 요놈이 가지고 있는 괴의 상은 요거에다 비웠잖아요. 그죠? 요거 걸쳐있는 괴는. 요 괴의 형상, 불괴. 그죠? 일괴와 이 자리를 갖고 요놈의 그걸 해석을 해줘요. 두 가지 상을 갖고. 근데 요거라면은, 이제 요것이 변했다. 내가 저번처럼 요걸 얻었다. 그러면 요거는 요 자리가 갖고 있는 특성, 그 다음에 요 괴가 갖고 있는 불괴의 특성, 또 하나 괴가 나오죠. 요때는 뭐죠? 물괴잖아요. 감괴. 감괴의 상이 감과 물과 불, 그리고 그 자리. 요게 세 가지가 어우러져야 해석이 하나가 되겠죠. 근데 위치가 요놈이 된다면 문제가 또 달라지죠. 요게 되면 요놈이 3위 세 번째 자리는 자리가 갖고 있는 특성, 그 다음에 물괴의 특성, 아래로 보니까 불괴의 특성, 위로 보니까 또 우레, 진괴의 특성이 또 나와. 그러면 우레가 갖고 있는 특성치에다가 물이 갖고 있는 특성치, 불이 갖고 있는 특성, 거기에 요 자리가 갖고 있는, 시공이 갖고 있는 특성이 어우러져야 이 괴가 요놈이 해석이 되죠. 근데 요런 정도 오면 이제 문제가 그런 거죠. 자, 요렇게 만들어도 괴가 하나가 나와버리잖아요. 요 녀석 입장에서 보면. 요 괴만 아니라 6초 괴가 또 하나가 있잖아. 요걸 유기적으로 다, 그 연산 막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연산해낼 수 있게끔 훈련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금방 알죠. 예를 들어서, 위에가 물, 아래는 불. 그러면 수과 기재계가 나오죠. 그럼 요거는, 간. 산화 빛계인데, 산화 빛계 안에
이효가 갖고 있는 산업필계상 외에 소화기제상이 또 하나 들어있잖아요. 이렇게 연관이 돼줘야 돼요. 그래서 요 자리도 12소식 때나 아까 정태 변화를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정태 변화를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이렇게 다 나눠져요. 이 양은 땅 아래와 땅 위, 내면과 외면. 그런데 변태 변화는 여기 그렇게 되질 않죠. 변태 변화, 정태 변화와 변태 변화의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나는 여러분들 주요 지금까지 배우신 분들 완전히 다 버리세요. 하나도 쓸모없는 주요 공부하신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주요 옆에를 못 가신 거예요. 그래서 감히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강의 외에 주역을 절대 어디서 들을 수가 없어요. 이 자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정태 변화, 변태 변화 자체도 있는지조차 모르는 게 우리 학계예요. 무엇이 정태 변화는 무엇을 유발하고 그 다음에 양변과 질변론에 대해서도 아예 없어요. 어떤 이론서에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입견 다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하나 처음부터 배우시면 돼요. 이게 건배부터 차근차근 해야 돼요. 중심으로 중심으로